교과서 240쪽 같이 보겠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있느냐고 묻는 것은 우스운 수작이지만 나는 정색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 계집은 생글생글하며 나를 쳐다보더니 글쎄 그러지 않아도 누가 대구 가시는 이나 있으면 좀 부탁을 해서 알아보고 싶어도 그것도 안 되고 천생 업문으로 편지를 쓸 줄 알아야죠 라고 했습니다. 업문은 한글을 낮잡아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며 이번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커다랗게 웃었다. 그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조소하는 웃음이었다. 비웃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그럼 아버지하고는 지금 헤어져 사는 모양이구나. 그야 벌써 헤어졌지요. 내가 10살 적인가? 9살 적에 나가사키로 갔답니다. 그래 그 후에도 소식은 있니? 한참 동안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지만 이 설이나 쇠고나건 찾아가 볼 테여요. 자, 국내에 있는 조선인 어머니 대신에 일본으로 떠난 일본인 아버지를 찾아가겠다는 그런 심리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며 흑흑 느끼듯이 또 한 번 어색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어느 때든지 자기의 기이한 운명을 스스로 조소하면서도 하는 수 없다는 단념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큰일을 저지르고 하도 귓구멍이 막혀서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 같았다. 아무리 조선 사람이라도 길러낸 어머니가 정다울 테지. 너의 아버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만 지금 찾아간대야 그리 반가워는 아니할걸. 조선 사람 어머니에게 길리어 자라면서도 조선말보다는 일본말을 하고 조선 옷보다는 일본 옷을 입고 딸 자식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조선 사람인 어머니보다는 일본 사람인 아버지를 찾아가겠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정리, 인정과 도리를 초월한 어떠한 이해관계나 일종의 추세라는 타산이 앞을 서기 때문에 이별한 지가 벌써 7, 8년이나 된다는 아비를 정처도 없이 찾아 나서려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이 계집애의 팔자가 가엾은 것보다도 그 어미가 한층 더 가엾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 대우하는 그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도 불쌍하지만 아버지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찾아가면 설마 내쫓기야 할까요? 하며 아범을 찾아가면 어떻게 맞아줄까 하는 그 광경이나 그려보듯이 멀거니 앉았다. 자, 어릴 적 길러준 조선인 어머니 대신에 일본인 아버지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혼혈인 처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조선인의 현실에 공감하기보다는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에서 나아가 근대적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조선 사람이니까 싫고 조선이니까 떠나겠다고 하는 게지. 조선이 일본만큼 좋았으면 조선 사람 뱃속에서 나왔기로서니 불명예 될 것도 없고 아버지를 찾아가려는 생각도 아니 났을 테지. 나는 물어보지 않아도 좋을 것까지 짓궂이 물었다. 계집애는 잠자코 웃을 뿐이었다. 나는 이야기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어느 때까지 늑장을 부리고 앉았을 수도 없어서 새로 들여온 밥을 먹기 시작하였다. 자, 마지막 부분에 나가 혼혈인 처녀의 조선인 어머니를 가엾어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혼혈인 처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는 웃음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지금 질문했습니다. 조선인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시선을 받아야 했던 자신의 삶과 가족과 이별한 채 홀로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자조적인 웃음을 보인다. 이때 웃음은 자신의 삶에 대한 답답함,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체념, 단념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국수집 혼혈 처녀가 조선인 어머니가 아닌 일본인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수집에서 일하고 있는 혼혈 처녀는 조선인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같이 일하는 일본인 처녀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사회 상황에서 혼혈인 처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가까운 대구에 살고 있는 조선인 어머니가 아니라 나가사키에 살고 있는 일본인 아버지다. 혼혈인 처녀는 이해관계를 따져서 어머니 대신 어릴 적 헤어졌고 멀리 살아서 만나기 어려운 일본인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한 것이다. 이 맥락을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에 대하여 자, 개인주의적 성향의 주인공 이인화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동경 유학생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귀국한다. 3.1운동 직전 동경에서 서울로 오는 나의 여정은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기중심적이고 자조적 인물이었던 나는 여행에서 겪은 체험과 관찰을 통해서 점점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인물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본문이 다 제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부분적인 내용만 일단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작가 염상섭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사실주의적 작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대표 작품으로는 만세전, 그리고 장편소설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에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 두 파산, 두 사람이 파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편소설 취우 등이 있다. 자, 이 작품은 나의 여루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전체 이동 경로에 따른 나의 경험과 의식을 고려하여 부산에서 경험한 것과 그에 대한 의식을 정리해보자. 자, 지금 여로형 소설이기 때문에 동경에서 고베, 시모노세키, 부산, 김천, 대전역, 서울에서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회기형 여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경에서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귀국길에 나선다. 그러나 정작 아내의 병에 대해서는 무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 배를 타고 부산으로 오면서 조선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워하는 주인공의 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산으로 와서가 우리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이 되겠죠. 일본식 가옥으로 가득한 거리를 거닐면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눈으로 확인한다. 일본 국수집에서 일하는 혼혈인 처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자, 나의 의식은 일본의 모습과 유사하게 탈바꿈 많은 조선의 거리를 보면서 울분을 느끼게 됩니다. 조선과 일본의 관계, 식민지 조선의 현실,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의 처지를 인식하고 씁쓸함을 느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김천에서 큰형님을 만나고 큰형님이 부정축제를 하고 첩을 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 장면이 제시됩니다. 자, 대전역으로 가면서 일본인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상투를 하고 다닌다는 갓장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 갓장수에게서 연민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 제시됩니다. 자, 1910년대 동경과 조선을 배경으로 한 여로형 소설이다. 각 공간에서 경험이 인물의 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하게 봐두면 되겠죠. 자, 242쪽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국수집의 조선인 처녀는 나에게 양면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 두 가지 시각이 나타난 이유를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자, 이 국수집 조선인 처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과 동정적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이해타산적인 모습은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혼혈인 처녀의 어떤 처지를 이해하는 쪽에서는 동정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만세전에서 일제문화 침투로 달라진 부산을 묘사한 부분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분석해보자. 자, 조선 집들이 사라지고 조선 가옥의 화방을 헐고 일본식 창살을 박았다. 일본 복식을 입은 조선인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이 변해버린 부산거리에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 일제 문화의 침투로 인해서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원래 만세전이라는 제목 이전에 묘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원래의 제목이었던 묘지가 만세전으로 바뀐 이유를 추측해보자. 구더기가 득식을 하는 무덤 속이다. 자, 여기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비유하고 있는 말이겠죠. 자, 그 밑에 내용은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무덤이라고 했을 때 이 무덤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참담한 조선의 현실을 나타내는 비유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 왜 바뀌었을까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의 일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만세정과 견주어 읽으면서 인물들이 현실에 반응하는 태도를 비교해 보자. 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의식의 흐름 기법. 자, 영국 문학에서 사용하던 실험적 방법. 자, 원래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감각이나 상념, 기억, 연상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문학에서는 자기가 겪은 일, 그 일을 통해 떠오르는 과거의 경험, 생각, 느낌을 물 흐르듯이 그대로 써서 내려가는 것을 말한다. 이 기법은 외면 세계 묘사보다는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데 적합하다. 자, 이 작품의 특성은 인물의 내면 의식을 물 흐르듯이 자유롭게 서술한 데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기법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보고 그 효과를 추측해보자.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보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구보는 한 구석에 가서서 그의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본다. 자, 지금 몽타주 기법을 사용해서 노파와 중년 신사를 관찰하고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몽타주 기법은 보이는 장면들을 조합해서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는 네 집에 드난을 살다가 자, 드나는 임시로 남의 집 행랑에 붙어 지내면서 그 집의 일을 도와준다. 이렇게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늙고 또 세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자, 지금 구보가 지금 노파를 관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펴질 턱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자,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 두 번째 관찰 대상입니다. 그는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목도 있고 일용자파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져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자, 여기서 시골 신사가 그 노파에게 대하는 몰인정한 행동, 냉소적 태도를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승자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자, 지금 대합실에서 구보가 노파와 중년 신사를 관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료의 주인이 돌아왔다. 아, 언제 왔소? 오래 기다렸소. 자, 다료의 주인이 구보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 있소? 구보는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와 단장을 집어들고 저녁 먹으러 나갑시다. 그리고 속으로 지난날의 조그만 로맨스를 자, 동경에 있을 때 다방에서 주운 노트를 돌려주러 갔던 그 일을 좀 더 이어 생각하려 한다. 자, 중략. 소설가다운 온갖 망상을 즐기며 이튿날 아침 구보는 이내 이 여자를 찾았다. 우익구 실혜정. 그의 주인집은 그의 신조사 근처에 있었다. 인품 좋은 주인 옆에 내가 나왔다 들어간 뒤 현관에 나온 노트 주인은 분명히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쪽에서 미인이 왔다. 그들을 보고 빙그레 웃고 그리고 지났다. 벗의 다료 옆 카페 여급. 벗이 돌아보고 구보의 의견을 청하였다. 어때 예쁘지? 사실 여자는 이러한 종류의 계집으로서는 드물게 어여뻤다. 그러나 그는 이 여자보다 좀 더 아름다웠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자, 여기서 그는 구보가 일본 동경 다방에서 주운 노트의 주인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이 여자는 현재 카페 여급을 의미합니다. 어서 옵시오. 설렁탕 2그릇만 주. 구보가 노트를 내어놓고 자기의 신뢰에 가까운 신방에 대해 변해를 하였을 때 여자는 순간에 얼굴이 붉어졌었다. 모르는 남자에게 정중한 인사를 받은 까닭만이 아닐 게다. 어제 어디 갔었니? 기록신자. 자, 구보가 동경의 다방에서 주운 노트에 쓰여있던 그런 이름입니다. 구보는 문득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여자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맞은편에 앉아 벗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빤히 구보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었는지도 모른다.
자, 다료의 주인과 밥을 먹으러 가면서 동경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에 따른 구성이 아니라 그냥 인물의 내면 의식이 물 흐르듯이 자유롭게 서술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보는 자기 앞에 있는 노파와 시골 신사의 모습을 관찰하고 다료 주인과 대화하고 밥 먹으러 가면서 중간중간 떠오르는 생각을 물 흐르듯이 자유롭게 서술하고 있는 기법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떠오르는 구보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진솔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 2번. 자, 구보의 태도와 만세전에서의 나의 태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구보는 지식인으로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식민지 경성의 현실을 관찰하고 자신의 행복이나 일상적 삶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단순히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만세전에서의 나는 자, 근대적 학문을 공부한 지식인의 시각에서 사회를 분석적으로 바라보면서 조선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제각함으로써 일제강점기 하에 살아가는 조선인들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작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3.1운동 직전 동경과 서울을 배경으로 해서 당대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중편 소설이다. 그러니까 사실주의적 소설이 되겠죠. 일본 유학생인 나 이인화가 동경에서 서울까지 오는 3일간의 기행을 그리고 있다. 동경에서 출발해서 동경으로 돌아가는 원점 회기의 여로형 구조 소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나의 현실 의식의 성장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귀국하는 동안 많은 사건들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면서 나는 비참한 조선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의식과 성장의 변화는 적극적인 행동과 저항 의지를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이러한 나의 의식 구조는 당대의 회의적이고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자, 나는 이인화 동경 유학생, 식민지 현실에 대해서 막연한 울분, 추상적인 견해만을 가지고 있다가 아내의 위독을 계기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실을 냉소적 입장에서 관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카페 여급 정자가 나오는데 나의 애인으로 편지를 보내서 나를 다시 동경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상징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자, 무덤인데 이 글의 원 제목이 묘지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의 작가는 당대 상황을 무덤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무덤은 일제치하의 비참한 현실과 그러한 현실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조선인의 봉건적 태도와 무기력함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나의 여로를 보면은 자, 동경에서 출발해서 부산, 김천, 대전에서 기차 안에서 서울에서 마지막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여로형 소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갈래는 중편 소설, 사실주의적이고 현실 비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자, 3.1운동 전인 1918년 겨울, 공간적 배경은 동경에서 서울까지,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됩니다. 자, 나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 준비를 한다. 일본의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답답한 심해를 드러낸다. 연락선 안에서 조선인을 멸시하는 일본인을 보고 분노한다. 자, 부산 김천을 거쳐 서울 집에 도착하나 답답한 분위기로 가득하다. 아내의 죽음 이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이어져 있고, 주제 식민지적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인식, 식민지 현실에 대한 고발과 비판. 자, 특징 1번.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조선의 현실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주의적 소설이다. 2번. 여로형 구조를 사용한다.
동경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번 자조, 혐오의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상징하는 나가 상징하는 인물형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는 일제시대에 무기력하고 나약한 지식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2번 이 글에서 일제강점하에 어둡고 절망적인 조선의 현실을 비유한 말. 자, 두 글자로 쓴다면은 자,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원래 제목이기도 했던 무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무덤이라고 써주겠습니다.